11장 어리숙한 제자.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 달리고 있는데 앞쪽에서 벼랑간 맹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보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즉시 말을 몰고 앞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한창 달리던 말이 갑자기 멈춰섰다. 한보구가 아무리 재촉해도 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영문이지? 한보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유심히 살펴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표범 두 마리가 연신 모래를 파헤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말이 표범을 겁내는 걸 알고 한보구는 안장에서 내려와 앞쪽으로 몸을 날렸다. 가까이 가보니 표범 두 마리가 모래 속에 묻혀있는 시체를 끄집어내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시체는 바로 진연풍이었다. 한데 그 시체는 목 아래쪽에서부터 배꼽 부위까지 살가죽이 모두 벗겨진 채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젯밤 분명히 정이 비수로 급소인 배꼽을 찔러 죽였는데 시체가 왜 이곳에 버려져 있을까?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누가 이렇게 훼손했을까? 혹시 이 주위에 흑풍상살에게 깊은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주총 등도 달려왔는데 그들 역시 어찌 된 영문인지 아리송하기만 했다. 피범벅이 된 진연풍의 시체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절로 어젯밤 일이 다시 떠올랐다. 만약 곽정이 얼떨결에 비수로 그를 찌르지 않았다면 모두들 요행을 바라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표범 두 마리가 시체를 뜯어먹자 한쪽에서 말을 타고 있는 어린애가 조련사한테 어서 표범을 끌고 가라고 성화를 부렸다. 그 어린애는 곽정을 보자 대뜸 소리쳤다. 탈애를 도와주지 않고 어디 숨어 있었냐? 겁쟁이 같으니라고! 어린애는 다름 아닌 상곤의 아들 도사였다. 곽정이 그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또 탈애를 때렸냐? 탈애는 지금 어디 있지? 도사는 의기양양했다. 표범을 끌고 가서 그 녀석을 잡아먹으라고 할 거야. 너도 빨리 항복해. 안 그러면 내 놈도 잡아먹힐걸. 도사는 강남육계가 옆에 있어서 감히 멋대로 설치지는 못했다. 아니면 벌써 표범을 시켜 곽정에게 겁을 줄 태세였다. 곽정이 다시 다그쳤다. 탈애는 어디 있냐? 도사는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표범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 탈애를 잡아먹으러 가자. 그는 조련사를 데리고 앞으로 달려갔다. 조련사는 2명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도사를 타일렀다. 소공자, 그 애는 태무친의 아들입니다. 도사는 대뜸 채찍을 날려 조련사의 머리를 후려쳤다. 난 겁나지 않아. 그 녀석이 날 때렸잖아. 빨리 가자. 조련사는 감히 거역할 수 없어 표범을 끌고 그의 뒤를 따랐다. 또 한 명의 조련사는 도사가 아무래도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아 냅다 고개를 돌려 뛰어가며 소리쳤다. 난 가서 태무친 칸한테 알리게. 어딜 가는 거야? 돌아오지 못하겠어. 도사가 불러 세우려 했으나 조련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멀리 달려나갔다. 도사는 씩씩거렸다. 좋아. 우선 탈애부터 잡아먹게 해야지. 그는 채찍을 휘두르며 급히 말을 몰았다. 곽정은 표범이 무서웠지만 의제가 걱정되어 얼른 한소영에게 말했다. 사부님, 빨리 가서 의제를 구해주세요. 한소영이 슬쩍 그를 떠봤다. 너도 가면 표범한테 잡혀먹힐 텐데 겁나지 않니? 곽정은 솔직히 대답했다. 겁나요. 한소영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도 갈 거니? 곽정은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갈래요. 말을 내뱉자마자 재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부상을 당해 말등에 엎드려 있던 주총은 곽정의 행동을 물끄러미 지켜보더니 한마디 했다. 애가 좀 아둔해도 의리는 있곤. 한소영이 그의 말을 받았다. 네, 맞아요. 우리도 어서 가요. 그러자 정금발이 소리쳤다. 그 꼬마 녀석 집은 표범을 키우는 걸로 봐서 대추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괜히 건드렸다가 큰 꼬라치지 말고 다들 조심해요. 우린 이미 3사람이나 다쳤어요. 한보구는 경공수를 전개해 곽정을 따라잡았다. 그러곤 곽정을 번쩍 들어 올려 어깨 위에 목마를 태웠다. 한보구는 키가 땅따라지만 달리는 속도가 빨라 순식간에 수십 장 밖으로 벗어났다. 그의 널찍한 어깨 위에 앉아있는 곽정은 마치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보구는 자신이 타고 온 말을 곧 따라잡아 몸을 솟구쳐 곽정과 함께 사뿐히 안장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손쉽게 도사와 표범을 추월해 치달렸다. 얼마쯤 달리자 열댓 명의 아이가 탈애를 에워싸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앞서 도사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타레를 공격하지 않고 그저 달아나지 못하게 포위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타레는 어제 주총에게 3가지 간단한 무공을 배운 후 밤늦도록 스스로 연습했다. 그리고 아침에 곽정을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예 셋째 형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도사와 싸우러 온 것이다. 도사는 67명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타레가 혼자 나타나자 의아했다. 타레는 1대1로 정정당당히 싸우자고 제의했다. 도사는 타레쯤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응했다. 한대 싸움이 시작되자 도사와 아이들은 타레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주총이 그에게 가르쳐준 무공은 비록 간단한 것이었지만 공공권의 묘수였다. 타레는 총명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3가지 무공을 금세 익혔다. 공공권의 묘수를 전개하니 몽고, 꼬마들이 적수가 될 리 없었다. 몽고인은 약속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1대1로 싸우기로 약속한 이상 아무리 화가 나도 무더기로 덤비지 않았다. 도사는 연거푸 2번이나 타레에게 얻어터져 코피까지 흘렸다. 그는 자존심이 구겨지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타레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고 당부한 뒤 당장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가 키우는 표범을 끌고 온 것이다. 타레는 혼자서 여러 명을 이기자 우쭐한 기분에 달아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물론 곧 화가 닥치리라는 사실도 알 리 없었다. 곽정은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타레, 빨리 달아나. 도사가 널 잡아먹게 하려고 표범을 끌고 왔어. 타레는 그 말에 깜짝 놀라 포위망을 뚫고 나오려 했지만 아이들이 계속 가로막았다. 잠시 후 한소영과 도사 등이 달려오고 뒤이어 조련사도 표범을 끌고 왔다. 강남육계가 나선다면 물론 쉽게 도사를 제재할 수 있을 테지만 그들은 공연히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잠자코 있었다. 타레와 곽정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도 궁금했다. 이때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몇 사람이 말을 몰고 달려왔다. 그중 한 사람의 외침이 들렸다. 표범을 풀면 안 돼. 그들은 다름 아닌 목화려, 박이올 등 태무친의 사거리였다. 조련사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그들은 태무친에게 알릴 새도 없이 먼저 이곳으로 달려왔다. 태무친은 왕안, 찰목하, 상곤 등과 몽고포에서 완한 형제를 대접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가 조련사의 보고를 접하고는 깜짝 놀라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말에 올라탔다. 왕안은 얼른 측근에게 명령했다. 이건 내 명령이다. 도사가 무친의 아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 측근은 지체 없이 말을 몰고 뒤를 쫓았다. 어제 좋은 구경거리를 놓쳐 못내 아쉬웠던 완안홍이는 또다시 구경거리가 생기자 신이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우리도 가봅시다. 완안홍열은 내심 주파나를 튕겼다. 상곤의 표범이 정말 태무친의 아들을 물어 죽인다면 양쪽 집안의 유대 관계는 금이 가겠지. 그로 인해 서로 반목하고 싸움이 붙어 양패구상 내지 동기어진이 된다면 우리 대금국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완안 형제와 왕안, 상곤 등이 달려왔을 때 2마리의 표범은 이미 밧줄에서 풀려나 사납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 앞엔 어린애 둘이 나란히 서 있었다. 태무친과 사걸은 표범을 겨냥해 시위를 잔뜩 끌어당긴 채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태무친은 아들의 안위가 걱정됐지만 섣불리 표범을 쏠 수 없었다. 상곤이 가장 아끼는 데다 그놈들을 키우느라 공을 많이 들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을 해치지 않는 한화를 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도사는 가족이 나타나자 더욱 기가 살아서 표범더러 어서 덤벼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것을 본 왕안이 호통쳤다. 안 돼. 무슨 짓이냐? 이때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여자아이를 아는 중년 여인이 달려왔다. 바로 태무친의 아내이자 타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몽고포에서 상곤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린 딸 화쟁을 데리고 뛰어온 것이다. 아들의 위급함을 직접 목격한 그녀는 말에서 뛰어내리기가 무섭게 태무친에게 소리를 질렀다. 어서 화를 쏘세요. 그러고는 딸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정신이 쏠려 딸을 보살필 겨를이 없었다. 표범이 무섭다는 걸 알 턱이 없는 내 살배기 화쟁은 환하게 웃으며 오빠한테 달려갔다. 그러나 얼룩덜룩한 무늬가 예쁘다고 느꼈는지 달려가다 말고
표범의 머리를 만지어들었다. 주위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막으려 했을 땐 이미 늦었다. 잔뜩 긴장하고 있던 두 마리의 표범은 화쟁이 가까이 다가오자 동시에 울부짖으며 몸을 날렸다. 주위에서 일제히 비명이 터졌다. 태무친 등의 화살은 표범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난데없이 아이가 끼어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표범이 화쟁을 덮쳤다. 태무친과 사건이 활을 쏘려 했지만 공교롭게도 화쟁이 표범의 머리를 가리고 있었다. 활을 쏴봤자 표범의 몸체밖에 맞히지 못할 터였다. 단번에 죽이지 못하면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게 뻔했다. 사건은 활을 버리고 칼을 뽑아들며 앞다퉈 뛰쳐갔다. 그와 때를 같이 해 가까이 있던 곽정이 급히 몸을 굴려 화쟁을 끌어안았다. 순간 표범의 앞발이 곽정의 어깨를 후려쳤다. 사건의 귓전에 휙 하는 예리한 파공음이 스친 것도 이때였다. 두 마리의 표범이 돌연 벌렁 뒤로 나자빠져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 그리고 잠시 후 배를 하늘로 향하고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박이올이 달려가 보니 표범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누군지 몰라도 고수가 암기를 던져 표범을 즉사시킨 게 분명했다. 얼른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한인 차림을 한 6 남녀가 아주 태연하게 서 있었다. 태무친의 아내는 황급히 곽정에게서 화쟁을 받아 달래며 탈회도 품 안에 끌어안았다. 장군이 성난 음성으로 소리쳤다. 누가 내 표범을 죽였어? 누구야? 엉!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표범의 울음소리를 듣고 곽정이 걱정되어 암기 4개를 발출한 사람은 바로 가진학이었다. 그로서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 당시 모두 표범에게 정신이 쏠려 있던 탓에 누가 암기를 썼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태무친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상곤 형제, 내가 더 좋은 표범으로 4마리 보상해주겠네. 독수리도 8마리 주지. 상고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왕안은 도사를 크게 꾸짖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한 도사는 땅에 누워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다. 왕안이 호되게 야단을 쳐도 막무가내였다. 태무치는 왕안에게 은혜를 입은 바 있어 이런 일로 양쪽 집안의 유대가 깨지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웃으며 도사를 안아 일으켰다. 도사는 그래도 몸부림을 치며 울어댔다. 태무친이 그를 어르며 왕안에게 제의를 했다. 의부님,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생긴 일이니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난 도사가 마음에 듭니다. 나중에 딸이 크면 도사에게 시집 보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왕안이 손주 며느리감으로 초롱초롱한 눈에 귀여운 얼굴에 화쟁을 마다할 리가 없었다. 그는 곧 껄껄 웃었다. 나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좋아? 이왕이면 겹사돈을 맺자고 내 큰손녀를 자네 큰아들 출적에게 시집 보내겠네. 태무치는 기뻐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이어 상곤에게 고개를 돌렸다. 상곤 형제, 우린 이제 사돈지간이 됐군. 상곤은 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해 무친을 멸시하고 질투해왔다. 그와 사돈이 되는 걸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편 완한홍열은 강남육계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들이 이곳에 왜 왔지? 날 추적해온 게 분명해. 혹시 그 구척이라는 도사도 같이 온 게 아닐까? 그는 많은 군사의 호의를 받고 있어 물론 그깟 6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지만 체포령을 내린다면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다행히 강남육계는 태무친 등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 자기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완한홍열은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려 병사들 뒤로 몸을 숨기고는 대책을 강구했다. 그리고 왕안과 태무친이 겹사돈을 맺는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왕안 등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태무친은 강남육계가 딸의 목숨을 구해준 것을 알고 박이올에게 명예 모피와 황금을 내려 감사를 표하라고 했다. 그리고 곽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용기와 의리를 칭찬했다. 목숨을 내걸고 남을 구하는 행위는 설사 어른이라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태무치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 화쟁을 구해줬냐고 물었지만 곽정은 그저 눈만 멀뚱멀뚱 굴릴 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꿈을 대다가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표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려 해서 그랬어요. 태무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탈에는 도사와 싸우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태무치는 나이도 어린 도사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춰내 떠벌린 것에 속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앞으론 그를 상대하지 마라. 그러곤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전금발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남아 내 아들에게 무예를 전수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수는 얼마면 되겠소? 전금발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잖아도 여기 남아 곽종을 가르치려면 거처가 필요했는데 마침 잘 됐군.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대칸이 우릴 거둬주신다면 기꺼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상관없으니 알아서 주십시오. 태무치는 몹시 좋아했다. 곧 박이호를 시켜 6명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라고 당부한 다음 완한 형제를 전송하기 위해 급히 말을 몰고 떠났다. 강남육계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며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한보구는 진연풍에 훼손된 시체가 다시 생각나 한마디 했다. 누가 진연풍의 시체에서 가슴 부위 살가죽을 벗겨왔는데 틀림없이 그와 원한이 있는 자의 소행이겠지? 전금발이 그의 말을 받았다. 흑풍상살은 워낙 잔악무도하니 원수가 많은 게 당연하겠죠. 한데 원수라면 왜 머리를 베어가지 않고 가슴에 살가죽만 벗겨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가진학도 그 점이 이상한 모양이었다.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도무지 짚히는 데가 없어. 아무튼 철씨 매초풍의 행방을 찾는 게 급선무야. 주총도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요. 그 마녀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후환이 될 겁니다. 독을 당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러고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5째, 사형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거예요. 한보구, 전금발, 한소영은 곧 매초풍의 행방을 찾아 나섰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한보구는 체념했다. 그 마녀는 눈이 멀고 독까지 온몸에 퍼져 보나 마나 산속을 헤매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을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가진학은 흑풍쌍살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터라 내심 우려하고 있었다. 직접 그녀의 시신을 확인하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강남육계는 대막에 머물며 곽정과 탈회에게 무공을 가르치게 되었다. 태무치는 무공을 별로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개인을 방위하는 호신술일 뿐 전쟁터에 나가 대군을 호령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탈회와 곽정더러 무공은 적당히 익히고 전장에서 써먹을 만한 기마술과 활쏘기, 각종 병법을 많이 배우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그 방면은 육계의 주특기가 아니어서 철별과 박이올이 주로 두 아이를 지도했다. 밤이 되면 강남육과는 곽정을 따로 불러 권법, 검법, 암기수법, 경공술 등 여러 가지 무공을 전수해 주었다. 곽정은 비록 자질이 부족했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었다. 뭐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끈기와 인내심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이 강해 이를 악물고 무공 연마에 몰두했다. 물론 섬세한 기교를 요하는 주총, 전금발, 한소영의 무공을 익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보구, 남이인이 가르치는 기초 무공은 착실히 쌓아나갔다. 그러나 그런 무공은 체력 증강에 도움이 될 뿐 적과 싸워 이기는 데는 큰 힘이 되지 못했다. 한보구는 가끔 그를 나무라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연마하면 낙타처럼 튼튼해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낙타가 표범을 이길 순 없잖아. 곽정은 그저 머리를 긁적이며 웃을 뿐 육계가 아무리 열심히 지도해도 실력이 늘지 않았다. 열을 가르치면 하나를 터득할까 말까 하니 육계는 낙심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이런 상태라면 구척이가 가르친 제자와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구척이와 한 약속을 지키려면 도중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전금발은 역시 장사꾼답게 셈에 빨랐다. 구척이가 양철심의 아내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은 8알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린 이미 2알을 번 겁니다. 양철심의 아내가 꼭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딸일 확률도 반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4알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설령 아들이라고 칩시다. 그 애가 성인이 되도록 잘 클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기서 우린 다시 1알을 딴 겁니다. 그리고 그 애가 잘 컸다고 해도 곽정과 똑같이 자질이 아둔할 수도 있어요. 우린 이미 8알의 승률을 확보한 겁니다. 사실 금발의 말에도 일리가 없진 않았다. 그러나 5사람은 그것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곽정은 천성이 착하고 말을 잘 들어 육계는 그를 무척 아끼고 좋아했다.
대막은 여름이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초원은 온통 푸른빛으로 변하고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려 온통 은빛 세상으로 변한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갔다. 곽정은 여려서 건장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무예를 견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2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육계는 곽정을 훈련시키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기마, 궁술 같은 건 잠시 뒤로 미루고 곽정은 아침부터 밤까지 권법과 검법에 매달렸다. 10년 동안 무치는 거의 쉬지 않고 전쟁을 치러 크고 작은 부락을 무수히 함락했다. 그의 군대는 규율이 엄하고 용맹스러워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다. 태무치는 지용을 겸비해 때론 힘으로 밀어붙이고 때론 지략을 써서 상대를 무너뜨려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되었다. 게다가 우마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인구도 늘어나 이젠 왕안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올랐다. 살을 내는 듯한 작품이 차츰 누그러지고 연일 퍼붓던 대설도 한풀 꺾였지만 대막은 아직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날은 청명이었다. 육관은 새벽 일찍 일어나 양을 잡고 제수용품을 준비해 곽정과 함께 장아생의 무덤으로 성묘하러 갔다. 몽고인은 유목민족이라 거처를 수시로 옮겨 다녀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았다. 그래서 육계가 지금 사는 곳과 장아생의 무덤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말을 몰아 반나절이나 달려 겨우 무덤 앞에 이르렀다. 무덤에 쌓인 눈을 쓸고 촛불을 밝혀 제각기 무릎을 꿇었다. 한소영은 속으로 빌었다. 차영, 10년 동안 곽정을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자질이 부족해 우리의 무공을 많이 익히진 못했어요. 차영의 영령이 이 아이를 좀 잘 지켜주세요. 내후년 가흥에서 구척이를 만나 무공을 겨뤄야 하는데 우리 애가 꼭 이겨 강남 7구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육계가 살던 강남은 산 좋고 물 맑은 풍요로운 고장이었다. 그러나 거친 모래바람과 추위가 거듭되는 대막으로 옮겨와 16년간이나 생활하다 보니 모두 초췌해지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물론 한소영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지난날의 귀여운 소녀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주총은 무덤 한쪽에 쌓여있는 해골 더미를 바라보았다. 10년 풍설에도 전혀 부식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동안 그는 정금발과 함께 주위 수백 리 이내에 있는 심산유곡을 비롯해 크고 작은 동굴까지 샅샅이 다 뒤져보았으나 내 초풍을 찾아내지 못했다. 만약 죽었다면 유골이 남아있을 테고 죽지 않았다면 실명한 채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보무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튼 매초풍은 유령처럼 사라졌고 지난날 흑풍쌍살이 저지른 악행은 해골더미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죄를 올리고 돌아온 육계와 곽정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무공 연마에 들어갔다. 이날 곽정은 넷째 사부인 남이인에게 장법을 배울 차례였다. 남이인이 직접 곽정을 상대해 서로 70여 초식을 교환했다. 남이인은 일부러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왼손을 밖으로 떨치며 독수리가 토끼를 잡는 창흥박토 초식을 전개해 곽정의 등을 노렸다. 곽정은 살짝 몸을 숙여 피하며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진다는 추풍낙엽 초식을 전개해 왼발로 남이인의 하체를 걷어찼다. 남이인은 즉시 소과밭을 간다는 철우경지 초식으로 변화시켜 손바닥을 칼처럼 세워 가까이 뻗쳐온 상대의 다리를 후려치며 소리쳤다. 이 초식을 잘 기억해둬라. 그는 외침과 함께 왼손을 잽싸게 뻗어 곽정의 가슴을 노렸다. 곽정은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위로 올려 상대의 공격을 방어했다. 그의 반응은 제법 빨랐다. 순간 퍽 하는 소리가 들리며 두 사람의 손이 맞부딪혔다. 남이인이 삼성의 공력을 전개했는데도 곽정은 충격을 받아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곽정은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벌떡 일어나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남이인이 초식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려는데 아름들이 나무 뒤에서 킥킥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소녀가 뛰쳐나왔다.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짓궂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곽정, 또 사부한테 얻어맞았군. 곽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무공을 연마하고 있는데 왜 왔어? 소녀는 계속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매 맞는 걸 보고 싶어서 왔어. 태무친의 딸 화쟁이었다. 화쟁은 2살 터울인 곽정과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랐다.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온통 독차지해온 탓에 곽정에게 버릇없이 굴 때도 많았다.
곽정은 원래 성격이 고지식해 화쟁이 생떼를 쓰면 잘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주 입씨름을 벌이거나 다퉜다. 그러나 그때뿐 곧 화해하고 다시 어울리곤 했다. 주로 화쟁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아양을 떨며 화해를 청해왔다. 화쟁의 어머니는 어릴 때 목숨을 걸고 딸을 구해준 곽정에게 각별히 잘 대해주었다. 곽정의 어머니한테도 자주 의복이나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곽정은 진지하게 말했다. 사부님과 대련을 해야 하니 방해하지 말고 어서 가. 순순히 물러갈 화쟁이 아니었다. 대련은 무슨 일방적으로 맞는 거겠지.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몽고 군사 몇 명이 말을 몰고 달려왔다. 앞장서 있는 10부장이 말에서 뛰어 내려 화쟁에게 몸을 약간 숙였다. 화쟁, 대칸께서 모시고 오랍니다. 몽고인은 용맹하지만 소박하고 순수했다. 또한 중원 사람들처럼 예의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래서 화쟁이 비록 대칸의 딸이지만 모두들 스스럼 없이 이름을 불렀다. 화쟁이 눈을 곱게 흘겼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왕안의 사신이 왔습니다. 화쟁은 즉시 눈살을 찌푸리며 쏘아붙였다. 난 안 가요. 10부장은 난처해졌다. 그럼 대칸께서 뭐라고 하실 텐데요? 화쟁은 어려서 이미 왕안의 손자인 도사와 혼약을 맺은 몸이었다. 그러나 줄곧 곽정과 친하게 지내왔다. 아직 나이가 어려 남녀 간의 감정은 없지만 나중에 곽정과 헤어져 도사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면 괜히 기분이 울적해졌다. 지금도 입을 삐죽거리며 토라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결국 10부장을 따라갔다. 왕하는 도사가 제법 성장하자 일찍 장가 보내려고 태무친에게 사신을 보냈다. 푸짐한 선물과 함께 혼례 날짜를 택하러 사신이 찾아왔으니 태무친으로선 정중히 대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밤 곽정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밖에서 손뼉 치는 소리가 들려 벌떡 일어났다. 누가 찾아온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곧 한인의 말이 들려왔다. 곽정, 잠깐만 나와봐. 곽정은 의아스러웠다. 처음 듣는 음성이었다. 밖에 나가보니 어스름한 달빛 아래 한 사람이 나무를 등지고 서 있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니 긴 소매에 헐렁한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를 위로 틀어 올려 언뜻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잘 안 됐다. 얼굴도 나무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보아하니 그는 도인인 듯했다. 곽정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조심스럽게 물었다. 댁은 누군데 날 찾아왔죠? 그가 대답 대신 곽정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곽정이냐? 네. 곽정의 대답에 상대방은 엉뚱한 말을 했다. 아주 예리한 비수를 갖고 있을 텐데 좀 보여줄래? 그러곤 앞으로 쓱 다가와 곽정의 가슴을 더듬으려 했다. 곽정은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났다. 얼른 옆으로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뭐 하는 짓이야? 상대방은 픽 웃었다. 내 실력을 한번 시험해보려고. 그러곤 이번엔 왼쪽 주먹을 쭉 뻗었다. 주먹에 쌩하며 바람이 실려오는 게 꽤 위력적인 공격이었다. 곽정은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오른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며 왼손으로 옆구리를 노렸다. 붕근 착골 중에 장사당한 초식이었다. 손목을 잡고 옆구리를 강타하면 상대의 잡힌 손목뼈가 부러지게 될 것이다. 바로 둘째 사부인 주총에게 배운 무공이었다. 도인은 손목이 잡힌 상태에서 곽정이 옆구리를 공격하자 흠칫 놀라 왼손을 질풍처럼 뻗어 오히려 상대의 얼굴을 반격했다. 곽정은 도인의 손목을 부러뜨리려다가 얼굴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자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뒤로 몸을 솟구쳤다. 상대의 장풍이 아슬아슬하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자 화끈한 느낌이 들었다. 이때 도인은 나무 그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17세가량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짙은 눈썹, 전기가 흐르는 눈에 준수한 생김새였다. 도인이 나직이 말했다. 솜씨가 제법인데 강남육협이 10년간 가르친 보람이 있군. 곽정은 한쪽 손으로 가슴을 방어한 채 물었다. 넌 누구지? 무슨 일로 날 찾아왔어? 도인은 다짜고짜 곽정에게 접근해오며 말했다. 우리 몇 수 더 겨뤄볼까? 곽정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상대의 장풍이 가까이 뻗쳐오자 몸을 살짝 틀어 왼손으로 팔을 낚아채며 오른손으론 턱을 공격했다. 역시 주총에게 배운 붕근 착골 수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속지 않았다. 도인은 즉시 오른손을 거두며 왼손을 가로 후려쳤다. 삽시간의 쌍방은 10여 초씩을 교환했다.
소년 도사는 몸놀림이 매우 민첩하고 장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허허실실 다음 행동을 전개했다. 곽정은 무공을 익힌 후 처음으로 적수를 맞이했다. 상대가 의외로 고수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곽정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결국 오른쪽 허벅지에 도인의 발길질을 맞고 말았다. 다행히 곽정은 하체가 튼튼했고 또한 상대가 전력을 가하지 않아 몸이 휘청거렸을 뿐이다. 곽정은 쌍장을 번갈아 떨쳐 전신 급소를 방어하며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했다. 도인은 그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공격을 전개했다. 곽정이 궁지에 몰려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구원의 소리가 들려왔다. 하체를 공격해! 곽정은 셋째 사부 한보구의 음성임을 알아차리고 한쪽으로 몸을 피해 뒤돌아봤다. 거기에는 6명의 사부가 모두 서 있었다. 곽정은 도인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미처 알지 못한 것이다. 곽정은 심기일전 셋째 사부가 시키는 대로 도인의 하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상대는 몸놀림이 빠른 반면 하체가 불안정했다. 강남육계는 그 약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곽정이 맹공을 퍼붓자 도인은 계속 뒤로 물러났다. 곽정이 기세를 몰아붙이자 도인은 비틀거렸다. 곽정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연안원앙퇴를 전개했다. 한데 도인이 비틀거린 것은 일종의 속임수였다. 한보구와 한소영이 동시에 소리쳤다. 조심해! 곽정은 실전 경험이 없어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오른발을 내자마자 상대방에게 잡히고 말았다. 도인은 그의 발목을 잡고 힘껏 뿌리쳤다. 곽정은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쿵! 등이 먼저 땅바닥에 떨어져 여간 아프지 않았다. 곽정이 얼른 이어타곤으로 벌떡 몸을 일으켜 다시 공격을 전개하려는데 6명의 사부가 이미 소년 도인을 에워쌌다. 도인은 더 이상 공격할 의사가 없는지 공수의 예를 취하며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윤지평이 사존 장춘자 구 도장의 명을 받들어 여러 선배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강남육계는 구척이가 보냈다는 말에 모두 너무 놀랐다. 윤지평은 몸을 일으켜 품속에서 서신 한 통을 꺼내 두 손으로 주총에게 건넸다. 가지낙은 순시를 도는 몽고 병사들이 차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입을 열었다. 다들 안으로 들어가지. 윤지평은 육계를 따라 몽고포 안으로 들어갔다. 전금발이 촛불을 밝혔다. 한소영만 따로 방을 쓰고 나머지 5명은 이곳에서 함께 생활했다. 윤지평은 몽고포 안의 빈곤한 살림살이를 보고 육계가 그동안 얼마나 청빈하게 살아왔는지 짐작했다. 그는 몸을 숙여 공손하게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사부님이 일부러 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가지낙은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투덜댔다. 감사의 뜻을 전하러 왔다는 녀석이 남의 제자를 고꾸라뜨려? 정식으로 겨루기 전에 구척이가 우리의 길을 꺾어 놓으려는 속셈이 분명해. 이때 주총이 편지를 뜯어 낭랑하게 읽기 시작했다. 전진교의 구척이가 강남육협 가공, 주공, 한공, 남공, 전공, 한 여협에게 삼가 문안 올립니다. 강남에서 헤어진 지 어느덧 16년이란 세월이 흘렀군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원천리 방방곡곡을 헤매며 고생이 많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 신의와 의협심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가지낙은 여기까지 듣자 찌푸렸던 눈살이 다소 펴졌다. 주총이 계속 읽어 내려갔다. 장공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빈도도 하늘의 도움으로 다행히 9년 전에 양철심의 후손을 찾아냈습니다. 5개의 입에서 거의 동시에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구척이가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전진교의 제자들이 방방곡곡에 퍼져 있어 양철심의 후손을 반드시 찾아낼 거라는 점도 짐작하고 있었다. 육계는 구척이와의 약속을 아직 곽정 모자에게 언급하지 않았다. 주총은 곽정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저 덤덤하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편지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2년 후 강남의 꽃이 만발하면 여러분을 취설로에 모시겠습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같이 짧다는데 우린 하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8년이란 세월을 쏟아부었으니 천하 호걸들이 알면 어리석다고 비웃지 않을까요? 주총은 여기까지 읽고 나서 입을 다물었다. 한보구가 재촉했다. 또 뭐라고 썼어요? 다 읽었어. 그의 필체가 틀림없어. 지난날 주총은 취설로에서 겨룰 때 몰래 구척이의 시화를 훔쳤기 때문에 그의 필체를 알고 있었다. 가지낙이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윤지평에게 물었다. 양 씨의 아이가 사내냐?
이름이 양강이 맞아? 윤지평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네, 가진학이 다시 물었다. 그럼 넌 그의 사형이냐? 아닙니다. 사제입니다. 제가 한 살 위지만 양 사형은 저보다 2년 먼저 입문했습니다. 육관은 윤지평의 무공을 직접 보았다. 곽정은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사제가 이러니 사형인 양강은 보나 마나였다. 육계는 마음이 착잡해졌다. 더구나 구척이는 자신들의 행적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장하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이 점만 해도 자신들이 이미 한수 밀리는 느낌이 들었다. 가진학이 냉랭하게 말했다. 조금 전에 내가 도전을 청한 모양인데 곽정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느냐? 윤지평은 그의 말투가 심상치 않아 다소 당황했다. 아닙니다. 가진학이 다시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돌아가서 내 사부께 전해라. 강남 육계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취설로의 약속은 꼭 지킬 것이다. 따로 회신을 쓸 필요도 없으니 아무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해라. 윤지평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구척이가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곽정의 사람 됨됨이와 무공을 잘 알아보라고 한 건 사실이었다. 그건 구척이가 옛 친구의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당부한 건데 윤지평이 너무 설쳤던 것이다. 당연히 육계부터 찾았어야 했는데 자기 멋대로 한밤중에 곽정을 불러낸 것이 잘못이었다. 지금 육계가 불쾌해하는 것을 보자 무슨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진학이 몽고포 밖까지 따라 나서자 윤지평은 다시 절을 올렸다. 그 순간 가진학의 입에서 호통이 터졌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가진학은 왼손을 쭉 뻗어 윤지평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윤지평은 깜짝 놀라 양손에 힘을 주어 위로 후렸다. 가진학의 손을 뿌리치려 한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뒤로 가볍게 넘어졌을 것이다. 윤지평이 반항하는데 화가 치민 가진학은 그를 번쩍 들어 올려 패대기를 쳤다. 윤지평은 등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 때문에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떠나갔다. 한보구가 한마디 했다.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대영 잘 혼내셨습니다. 가진학은 침묵을 지키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5사람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착잡했다. 남이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지는 한이 있어도 겨뤄봐야지. 한소영이 그의 말을 받았다. 네, 맞아요. 우리 강남 7계는 그동안 강호에서 숱한 풍파를 겪었지만 한 번도 움츠린 적이 없었어요. 가진학이 고개를 끄덕이며 곽정에게 말했다. 돌아가서 자거라. 내일부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후로 육계는 곽정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보다도 아둔한 곽정은 다그칠수록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윤지평이 떠난 지 석 달이 넘도록 무공에 진 척이 없었다.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소년 곽정의 용기는 그 누구보다 순수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화쟁을 구하기 위해 달려드는 표범 앞에 몸을 던졌고 그 작은 희생은 태무친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육계는 그를 지켜보며 희망과 좌절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무공은 더디기만 한데 사람 됨됨이는 누구보다 단단했죠. 그리고 구척이의 제자 윤지평의 등장은 이 모든 평온을 뒤흔듭니다. 첫 번째 실전, 곽정은 처절하게 밀리지만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배운 것을 몸으로 꺼내는 힘을 보여줍니다. 결국 육계는 마음을 다잡고 말합니다. 지는 한이 있어도 겨뤄봐야지. 그리고 시간은 흘러 곽정은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나고 취설로에서의 약속은 점점 가까워져 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마음가짐을 준비한 것에 불과했죠. 다음 편, 소년 곽정이 첫 검을 들고 진짜 싸움터로 나아갑니다.